오늘은 미국의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 바로 이 지니어스 액트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볼 시간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법률로 확정됐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처음으로 달러 기반, 그러니까 지급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연방 차원의 포괄적인 규제 틀을 마련한 법안이라 의미가 큽니다. 첫 연방 규제 틀이라. 그럼 오늘 저희는 이 법안의 공식 문서랑 관련 보도 자료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요. 핵심 내용이 뭔지, 또 이게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지 명확하게 짚어보는 걸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핵심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지니어스 액트, 정확히 뭘 하려는 법인가요? 그 목표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가장 큰 목표는 역시 미국 달러의 가치가 1대1로 고정된 페이먼트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것의 발행과 운영에 대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아주 명확한 규칙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 규칙을 만든다. 어떤 규칙들인가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지, 또 발행하려면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그리고 준비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고, 감독은 누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하는 거죠. 단순히 규제만 하려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까 혁신과 보호 사이의 줄타기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한편으로는 금융혁신, 특히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빠르고 저렴한 결제 시스템 같은 것들을 장려하고 싶어 해요.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하고 또 금융 시스템 전체 안정성도 지켜야 하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사고들이 좀 있었으니까요. 네,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촉진, 소비자 보호 강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미국 달러의 국제적인 위상 유지, 이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어떻게 보면 좀 야심찬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러의 위상 유지까지요. 아, 그건 생각 못 했네요. 네,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데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달러 중심의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백악관이랑 의회도 이걸 빨리 처리하려고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 양쪽에서 모두 이 법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속한 처리를 강조해 왔어요. 그만큼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 문제가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 누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닐 테고. 그럼요. 아주 엄격한 자격 요건을 뒀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경로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세 가지 경로요. 네. 첫 번째는 연방준비제도, 페드 같은 연방은행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은 은행, 정확히는 예금보험에 가입된 은행의 자회사입니다. 기존 은행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죠. 아, 은행 자회사. 그럼 안정성은 확실히 담보되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 경로는 은행이 아니더라도 통화감독청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연방은행들을 감독하는 곳인데 이 OCC의 승인을 받은 연방 적격 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연방 적격 발행자. 여기에는 어떤 회사들이 포함될 수 있나요? 비은행 회사도 된다고 하셨는데. 네. 예를 들면 엄격한 자본 요건이나 운영 기준을 충족하는 비은행 금융회사라든지 아니면 예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법은행, 심지어 외국은행의 미국 내 연방지점 같은 곳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오, 생각보다 범위가 넓네요. 그럼 세 번째 경로는 뭔가요? 세 번째는 주 적격 발행자입니다. 이건 각 주 스테이트의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경우인데요. 주 정부 승인이요? 연방이랑은 좀 다른 건가요? 네, 근데 조건이 붙습니다. 일단 발행 규모가 100억 달러 미만이어야 하고요. 더 중요한 건 해당 주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체계가 연방 기준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연방 당국이 인정을 해줘야 해요. 아하, 그러니까 주 정부가 승인하더라도 연방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연방 경로와 주 경로 이렇게 두 가지 길을 열어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연방에서 정한 기준의 영향력 아래 모든 발행자를 두려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중 규제 시스템이지만 연방이 주도권을 쥐는 거죠. 그렇군요. 연방 기준의 영향력이라 그럼 그 기준들, 그러니까 발행자들에게 요구되는 핵심 요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 바로 준비금 요건입니다. 준비금요. 아, 스테이블 코인 가치를 뒷받침하는 자산 말이죠. 맞습니다.
이 법에서는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 총 가치와 동일한 금액, 즉 1대1 비율로 매우 안전하고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반드시 보유하도록 의무화했어요. 1대1 비율. 어떤 자산들로 채워야 하나요? 아무거나 괜찮은 건 아닐 텐데요. 그럼요.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금,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에 예치된 은행 예금, 마지막으로 만기가 찰군 미국 국채, 이런 거의 현금에 준하는 고유동성 자산들로만 구성해야 합니다. 현금, 은행 예금, 단기 국채. 정말 안전한 자산들만 인정하는군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준비금을 발행자의 다른 자산과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계정에 보관해야 합니다. 커스터디 계정 같은 곳에요. 분리 보관이요? 왜죠? 발행자가 파산하더라도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들이 준비금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준비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다른 데에 투자하는 행위, 이걸 재담보 리하이포테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걸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거의 금지 수준이에요. 와, 굉장히 엄격하네요. 예전에 일부 스테이블 코인들이 준비금 가지고 좀 불투명하게 운영한다는 비판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 점을 의식한 겁니다. 그래서 투명성 요건도 아주 강화했어요. 매달 준비금 구성 내역을 상세하게 웹사이트 같은 곳에 공개해야 하고요. 이걸 또 독립적인 제3자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서 보고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매달 공개하고 감사까지 받아야 한다고요? 네. 그리고 발행 규모가 큰, 예를 들어 100억 달러 이상 발행하는 주요 발행자들은 연간 재무제표 전체에 대해서도 외부 감사를 받고 공시해야 하는 의무까지 있습니다. 이야, 정말 투명하게 운영하라는 거네요. 준비금 관련해서는 정말 확실하게 쐐기를 박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준비금 외에 또 눈에 띄는 요건들이 있나요? 특히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요. 네, 소비자 보호 조치들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마련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마치 정부가 보증해주거나 은행 예금처럼 예금자 보호 대상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광고나 마케팅 활동은 전면 금지됩니다. 아, 그거 중요하겠네요. 사람들이 혼동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들을 은행 비밀법 BSA 적용 대상으로 명확히 했어요. 은행 비밀법이라면 자금 세탁 방지 AML랑 관련 있는 그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발행자들은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AML-CFT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해야 합니다. 고객 확인 KYC 절차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불법 자금의 통로로 악용되는 걸 막겠다는 의지죠. 기술적인 요건도 있나요? 예를 들어 해킹 방지 같은? 해킹 방지 자체보다는 규제 당국의 명령에 따를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나 정부 기관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특정 주소에 스테이블 코인을 동결시키거나 심지어 소각,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어야 해요. 코인을 동결하거나 소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이건 좀 논란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탈중앙화 정신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지적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불법 행위에 사용된 자금을 통제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본 거겠죠. 이 법 자체가 완전히 탈중앙화된 시스템보다는 규제 틀 안에 허가된 발행자를 염두에 둔 거니까요. 그렇군요. 또 다른 소비자 보호 조치는 없나요? 결부 행위 금지 조항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다른 금융상품을 함께 구매해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부당하게 끼워 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겁니다. 아, 끼워 팔기 금지. 은행권에서는 흔한 규제인데 이걸 스테이블 코인에도 적용하는군요. 네, 소비자들이 불리한 조건으로 다른 상품을 강매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정말 꼼꼼하게 규제 틀을 만들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네요. 자, 그럼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시장에는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가장 궁금한데요.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우선 가장 즉각적이고 중요한 효과는 역시 규제 불확실성 해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 해소하면. 이 법에서 정의하고 허용한 페이먼트 스테이블 코인은요. 명확하게 증권, 시큐리티, 이나 상품, 커머디티의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아, 그게 큰 의미가 있겠네요. 그동안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증권이냐 아니냐를 두고 증권거래위원회 SEC랑 계속 논쟁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SEC뿐만 아니라 상품선명거래위원회 CFTC와의 관할권 문제도 있었고요. 이 법은 적어도 이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달러 연동 지급 결제후 스테이블 코인은
SEC나 CFTC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준 거죠. 물론 AML 같은 다른 규제는 받아야 하고요. 그럼 규제 관할이 명확해지니까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또 다른 중요한 혜택은 연방 우선 적용, 프리엠션 효과입니다. 그건 뭔가요? 이 법에 따라 연방 경로든 주 경로든 일단 적격 발행자로 승인을 받으면요. 각 주, 스테이트마다 별도로 받아야 했던 자금 송금 업자, 머니 트랜스미터 라이센스 요건 같은 것들에서 면제를 받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한번 연방이나 연방 기준에 맞는 주에서 허가를 받으면 다른 주에서도 일일이 허가받을 필요 없이 전국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업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혜택이죠. 미국은 주마다 규제가 달라서 전국 사업을 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걸 해결해 주니까 전국적인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 출시가 훨씬 용이해질 겁니다. 와, 이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그럼 미국 내 기업들만 해당되는 건가요? 외국 기업은요? 외국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도 미국 내에서 활동할 길이 열리긴 했습니다. 다만 자국에서 미국 기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포괄적인 감독을 받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고요. 추가로 미국 통화감독청 OCC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외국 기업에게도 문은 열어두되 미국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는 거군요. 이것도 결국 달러 영향력 확대와 관련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죠. 전 세계의 주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들이 결국 미국 규제 틀 안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결국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당장 큰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빠르고 더 저렴하고 더 효율적인 결제 시스템이 등장할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송금 수수료가 낮아진다거나 결제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아, 결제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네. 그리고 규제 틀이 명확해지면서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나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이고 활용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이건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이 법이 모든 종류의 스테이블 코인이나 암호화폐 활동을 다루는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점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지니어스 액트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급결제용 스테이블 코인, 그중에서도 특히 미국 달러에 연동된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종류의 스테이블 코인, 예를 들면 다른 통화에 연동되거나 아니면 여러 자산을 섞어서 가치를 유지하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들은요? 그런 것들은 이 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운영되는 스테이블 코인, 예를 들어 담보 없이 알고리즘만으로 가치를 유지하려는 시도를 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 법의 규율 밖에 있습니다. 아,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제외되는군요. 과거에 크게 문제가 됐던 사례도 있었는데. 네. 그리고 탈중앙화 금융, 즉 디파이 프로토콜 자체나 개인과 개인이 직접 주고받는 P2P 거래, 또 개인이 직접 자신의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셀프 커스터디 지갑 같은 활동들도 이 법이 직접적으로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규제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네요. 네, 일단은 허가받은 발행자가 중앙화된 방식으로 운용하는 지급결제용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집중한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영역을 완전히 방치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의미죠? 법안 내용을 보면 재무부가 이런 탈중앙화 금융이나 다른 유형의 스테이블 코인들이 금융 안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 연구를 계속한다. 그럼 나중에 규제가 더 확대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일단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지급결제용 스테이블 코인부터 규제의 틀을 마련하고 다른 영역은 좀 더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당장은 규제밖에 있지만 언제든 규제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은 열려있는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규제 안으로 들어온 스테이블 코인과 그렇지 않은 스테이블 코인 사이에 좀 경계가 명확해지겠네요. 네,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규제를 준수하는 안전한 스테이블 코인과 그렇지 않은 위험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시장이 인식하게 될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이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은 미국에서 달러에 연동된
지급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최초의 연방 차원 규제 프레임워크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누가 발행할 수 있는지, 어떤 엄격한 준비금 요건과 운영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소비자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게임의 규칙을 설정한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역할을 나누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연방 기준의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보이고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이 가져올 수 있는 금융혁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막지는 않으려는 그런 균형점을 찾으려 노력한 법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다면요. 이게 단순히 암호화폐라는 특정 산업 분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더 빠르고 저렴한 결제 시스템의 등장은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또 기존 금융 시스템, 특히 전통적인 은행들의 역할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달러의 국제적 역할과 미래에 대한 논의와도 연결되는 아주 거시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거시적인 문제다. 결국 우리 금융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몇 년 안에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나 송금 등에서 더 많이 쓰이게 될 가능성이 이 법으로 인해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저희는 지니어스 액트라는 미국의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주제에 대해 정말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허가된 지급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명확한 틀이 만들어졌다는 점이 핵심이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법은 분명 허가된, 즉 규제의 틀 안으로 들어온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규제의 틀 바깥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들, 특히 기술적으로 완전한 탈중앙화를 추구하거나 혹은 달러가 아닌 다른 가치에 연동되거나 알고리즘 기반으로 움직이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혁신이라는 것이 종종 규제를 피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하잖아요. 과연 그런 움직임이 더 활발해질까요? 아니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규제의 그물은 점점 더 넓어져서 이런 영역까지 포괄하게 될까요? 글쎄요, 그건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시간이 알려주겠죠. 앞으로 이 규제가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규제 밖에 있는 영역에서는 또 어떤 혁신과 변화가 일어나는지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